오늘 이코노미톡 조우진 대표 모시고 오늘 조 대표님하고 시장 얘기를 좀 원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최윤 앵커가 잠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좀 급변을 좀 하고 있어서요. 좀 잠깐만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0.85% 낙폭이 하여간 0.8% 전후에서 좀 낙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낙폭이 커요. 1.8%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2,896, 코스닥은 775 이렇게 좀 가고 있고요. 수급도 보면 개인만 지금 5천억, 6천억 합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외국인이 아까보다 조금 줄었네요. 코스피에서 매도 규모가 현재 600억. 근데 코스닥은 많이 팝니다. 1,527억 팔고 있고 기관이 지금 코스피의 매도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은 1,360원, 아까 좀 계속 1,350원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고 유가가 오늘 물론 이제 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조금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래서 유가 상황도 좀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이랑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건들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 참 이스라엘 무섭다. 미국 결정력이 말도 대단하다라는 잘안 듣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하는 걸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이란이 이제 그 핵발전소를 돌릴 때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저농축 우라늄인데 저농축 우라늄은 사실 웬만한 국가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미국도 이제 그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해주자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스라엘은 저농축 우라늄 갖고 고농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일말의 가능성은 우리는 이제 배제할 수 없다. 니네를 폭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폭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반대를 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새벽까지 나온 뉴스였는데 오늘 좀 전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방아쇠를 당겼다. 이제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란은 또 공언했거든요. 만약 공습을 한다면 중동 지역에 있는 자기네 사정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자기가 또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공관 쪽에 있는 그 미국인들 또는 공무원들 다 그렇죠. 소개를 시켰죠. 소개시켜 그런 예,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될까 말까 뭐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 일요일이 또 이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제 6차 그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1월까지는 뭐 기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바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유가가 올랐을 때 이제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그렇죠. 이제 항공유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럼 항공유 올라가면은 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수요도 줄 테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당연히 유가가 오르면 좋은 거는 이제 S-오일을 비롯한 정유사들은 마진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당장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이 상황을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할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사실은 3,000포인트 임박했다라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물론 낙폭이 조금 줄기는 합니다만 현재 2,900선 아래로 다시 좀 내려왔고요. 예. 사실 그동안에도 워낙 계속해서 새 정부 들어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코스피가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피로감도 좀 있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좀 가구적인 것 같고, 이게 혹시 소위 말하는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때려준 격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번에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공습 때문에 이제 반전을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으니까 사실은 시장의 환경에도 뭐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합의점을 찾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 호재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 제일 이제 시장이 싫어하는 건 이제 그 불안정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결과가 대선으로 말미암아 확정이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글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맞붙어가지고 이제 코스피가 쭉쭉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일 시장에서 악재는 무엇이냐? 너무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수가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차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공습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차피 금요일은 좀 장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이제 이틀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약간은 뭐 보합 내지 뭐 약보합 정도 생각했는데 이 공수 때문에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주말이 지난 월요일 동안에 이제 또 미국은 이제 뭔가 이렇게 이 확전을 갖다가 이제 그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그렇겠죠. 것이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이란도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또 그 NPT가 뭐 명시적으로 이제 IAEA가 NPT를 통해서 이제 그 내내가 잘못했다고 나왔으니까 이란도 뭐 마냥 뭐 계속 치고받을 수는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말 사이 일단락 되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의 조정이 이제 월요일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네. 주말 사이에 이것이 확대된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주 주초까지도 좀 힘들다 보는데 그러나 또 다른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합의이기 때문에 네.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고 그 가장 뭐 큰 문제는 이제 그 어저께 이제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의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니 런던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그러는데 정작 미국 증시는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는 뭐 약간 시큰둥했어요. 근데 그 그렇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미중 간의 이제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어젠다가 이제 히토류에 그렇죠. 대한 반입인데 그렇죠. 히토류 반입을 갖다 허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6개월 시한이었다. 한시적인 거였다. 예, 6개월 시한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증시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제 별로 이렇게 반응이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그러니까 주말에서 일단락되면은 사실 두 가지 변수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그 확전이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미중 간의 합의가 6개월이 맞느냐, 6개월이 아니고 더 이렇게 그 확대될 것이냐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막 엄청난 말을 많이 쏟아냈는데. 자동차 관세 올리겠다. 25%인데 또 올리겠다고. 더 올리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7월 15일까지인가 너네가 이제 그 우리가 협상하는데 협상을 갖다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쌓여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말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그 가닥이 잡히는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관세 리스크는 조금 완화된다라는 쪽으로 전반적인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나 뭐 물가 지표, 인플레 지표들을 보자는 거였는데, 사실 의외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물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뭐 물론 고용은 조금씩 좀 둔화되는 건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급속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예. 지표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좀 덜하고 오히려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완화라기보다는 다시 또 좀 높아지는 이게 또 좀 현재 시장에 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이랑 뭐 눈치를 전혀 안 보고 갈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일단 2,900선 근처까지 좀 사실은 많이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외국인도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고요. 매도는 아직 하긴 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3,000대를 다시 회복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뭐 5,000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이제 들어서야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던 거는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등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이어지려면은 뭔가 펀더멘탈적인 뭐가 좀 이렇게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아까 시장이 제일 싫어했던 노이즈 이런 것이 해결되면서 시장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겠죠.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많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갖고도 3,000원 넘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주말 사이에 이제 이란이 어떻게 그 전개될 것인지를 지켜봐긴 하겠지만 뭐 그게 뭐 길어야 뭐 한 주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올라갈 거라 봅니다. 올라갈 거라 보는데 근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시총 1, 2위가 다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그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 삼성전자는 이제 그 엔비디아 납품이 오늘도 좀 전에 오늘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 퀄을 통과 못했다. 네. 그래서 네. 뭐 또 이제 뭐 9월로 생각해 보자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을 통과한다면 주가 한번 뿜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6만 원을 갖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퀄을 통과한다면 뭐 8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 퀄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삼성전자가 만든 부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HBM3,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들 안에서 돌리면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엔비디아에다 꽂아야 되는데 꽂으면 이제 거기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참 속 터진 일인데 속 터진 일이 왜 생기느냐?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답게 먼저 자기가 이제
만든 이제 HBM 칩을 엔비디아에다 꽂아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을 자기 위주로 다 맞춰놨어요. 아, 표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표준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그걸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렇죠. 만약 SK하이닉스 누군가 그걸 삼성전자 알려준다면 이거는 이제 배임 내지 횡령이 엄청난 그러면 기업 범죄죠. 경쟁사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알아서 뚫어야 되는데 알아서 뚫지 못하는 게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좀 저는 9월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본다면은 그 엔비디아 퀄이 없이 어떻게 이제 5만 원 초반에서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왔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전체에 기존에 얘기했던 레가시 디램이라 말하는 그전에 했던 디램의 시장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요즘에 DDR4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구 환신. 그러니까 너가 쓰던 그 중고품을 갖다가 새 것을 바꿔주면 중국 당국에 보조금을 지급해줘요. 엄청난 예. 거죠. 여기에 따라서 중국 인민들이 신제품을 많이 사면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도체 DDR4, DDR5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올라가는 게 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D램은 3사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이 3사가 사실은 중국의 창신 반도체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창신 반도체 너네 그러면 DDR4를 생산해서 그걸 시장을 맡아라. 우리는 너네가 못 쫓아오는 DDR5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DDR4에 대한 이제 생산을 중지하겠다고 주요 고객에다가 이제 통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실현이 된다면은 기존의 어떤 레가시 D램의 가격과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6만 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이제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면 6만 원 돌파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대신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 기업인데 시총 2위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레가시 D램에 대한 레가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전.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HBM3, HBM3E는 물론 SK하이닉스는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데 뭐냐면 영업이익이 50% 넘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HBM4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납품을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전망 뭐냐면 영업이익이 70% 올라갈 것이다. 4까지 가면. 예. 이거는 정말 근데 전문가마다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야 엔비디아의 그 영업이익이 75%인데 뭐 SK하이닉스가 가장 필요한 HBM4를 납품한다면 그 정도 받아내는 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지도 그렇게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가 기존에 했던 그 레가시 D램의 업황도 좋아지고 그쵸. 그다음에 HBM3도 이미 벌써 50% 넘었다는 거는 이제 시장의 일반적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HBM4 같은 경우는 70%에 육박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시총이 뿜어낼 수 있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19만 원, 18만 원 어제 같은데 이번 정부 출범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23만 원을 넘었죠.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 기억에 그 마지막 정고점 24만 5천 원이었거든요. 거의 다 왔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돌파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30만 원 가는 것도 사실은 뭐 무리한 지표는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엔비디아 PER이 40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24만 원 계산해봐도 제 생각은 10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사실 이야. 더 올라야 되는 건데 아니 사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피해자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30만 원 가는 게 19만 원이나 주가를 생각하면은 와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지만은 엔비디아의 PER 40을 계산하면은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사실 30만 원 돌파해 35만 원 뭐 저는 뭐 40만 원 가야 된다고 보지만 30만 원 돌파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가 이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조건도 좀 그 일정 부분 충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게 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우리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가까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조금 이제 내려왔을 겁니다만은 이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뭐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3,000대 이상으로 해서 4,000, 5,000 이렇게 참 갈 수가 있겠느냐. 예, 예.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 무엇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상법 개정안 382조 3항이 20년 전에 개정이 됐다. 그랬으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는 이재용 회장이 아닙니다. 아니겠죠. 예. 그러면 네. 이재용 회장 아니면 누구겠냐? 삼성전자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네. 제 친구들 후배들 물어보면은 옛날에 이제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야 차기 권오현은 누구냐? 차기 옛날 황창규 시절에 차기 황창규 누구냐 물으면 야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고 경영자가 이재용 회장이 아닌 우리가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갖다가 경영을 하면서 전 세계 엄청난 혐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최정암으로 죽으면서 최정암을 죽은 거를 임박하니까 자기가 CEO로 누구를 갖다가 예정을 했습니까? 팀 쿡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실현이 되니까 시장에서 많이 이제 우려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만큼의 카리스마가 없는데 팀 쿡이 잘 끌어갈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인가 제가 기억나는 작년 재작년 기억나는데 팀 쿡 취임 10년 만에 애플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 엄청난 회사가. 그 말은 뭐냐면 미국식으로 전문 경영인에게 3년이라는 임기 보장해주고 마음껏 정권을 행사한 다음에 이 전문 경영인에 대한 평가. 평가 무엇입니까? 상장사는 시총이죠. 시총이 그 사이에 늘어나면 그러면 너는 잘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사가 바꿔진다면 시총이 뭐 3천이 문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현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 일들만 없어져도 시총 3천은 물론이거니와 4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해가지고 네.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랬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미국으로 갔던 자금이 얼마입니까? 100조입니다. 네. 개인 투자가 100조가 다시 한국으로 회귀만 해도 아유, 그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럼 배당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소득에 분리가사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사들과 그 소수의 재벌들이 갖고 있던 장난 이런 것들만 엄벌을 취하더라도 사실은 뭐 3천은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배당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면 세제 이익도 뭐 그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면 구비를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하지 못해서 6만 5천 원은 6만 원 돌파하기 힘들지라도 사실은 다른 어떤 종목들에 대한 시총이 올라가고 그 단적으로 SK, 정말 지주회사에서 만약에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지주회사에서 제일 눈여봐야 할 종목은 SK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지 않으면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그렇죠. 그것이 법제화돼서 3개월로 시한을 국한했다. 그러면은 SKI의 지주사 SKI가 갖고 있는 자사주의 지분율이 무려 25%입니다. 그럼 소각을 하면 25%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앉아서 갑자기 25%의 가치가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거죠. 네. 그러면 그게 SK만 일이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런 종목도 깔려 있고 사실 그런 식으로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 분리과세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굳이 삼성전자가 원톱으로 나서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사실 외국인들이 알아서 오고 그리고 환율도 사실 우호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1,400원이 제가 그 12상 겸사 때 1,500원 돌파하지 않냐 불안감이 있었고 많은 시장 전문가가 예측했는데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350원, 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저께인가도 이제 폴 트저 존스가 말했는데 연말에 달러화가 10%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앉아서 우리 원화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네. 그런 걸 전문가들을 분석을 갖다가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가만 앉아서 환차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어지고 그러면 사실 물밀듯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 제도 개선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얘기도 하셨고 자사주 소각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요즘에 재벌 그러니까 오너가들 중에서 그 이제 자제들이 2세, 3세 형태로 이제 뭐 4세까지 왔습니다만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이제 배당이라든가 뭔가 이런 그 자금을 그러니까 예.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방식이겠죠. 이것 중에 하나 RSU라는 게 요즘에 예. 되게 인기잖아요. 예. 산화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라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뭔가 뭐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대표적으로 뭐 몇몇 군소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지도가 높고 시장 영향력이 큰 하나그룹에서 글쎄요. RS를 이제 재작년에 기억합니다. 문제가 됐었고 더 웃기고 황당한 일은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하나그룹이 은밀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거를 이복현 원장이 그걸 뒤늦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복현 원장이 지시를 해서 야, 그 똑바로 공시를 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해서 일가들은 RS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갖다가 창출했는데 이걸 공시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거 몰랐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뒤늦게 파악을 한 다음에 공시를 똑바로 해라.
이게 참 얼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법치국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었던 것을 금감원이 과연 몰랐겠는가?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런 그쵸. 점에서도 금감원의 어떤 혁신, 이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 올라가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도 역시 재벌개혁,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들이 이제 뭐 조금 시간이 걸더라도 아마 진행이 예.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재부고, 예. 그다음에 감독 당국 같은 경우도 기재부의 조직 개편과 좀 맞물려서 예전에 뭐 금융감독위원회죠, 이현재 초대 위원장 시절에 그때처럼 좀 뭔가 이제 감독 기능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를테면 정책 기능 이런 걸 좀 너무 복잡하게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좀 가겠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가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의 정책 기능을 좀 강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라면 감독 당국이 감독을 사실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이번에 정권 초에 조직 개편할 때 좀 같이 좀 섞여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건 사실은 뭐 참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요. 아까 2,906까지 갔다가 다시 2,897로 좀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졌네요. 2%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도 700억대로 코스피 기준으로 넘어섰고 기관도 4천억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급변을 좀 하네요. 네, 조우진 대표하고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